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떴지만 공수처의 수사는 점차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주말 오전에 공수처에 불려 나온 뒤 15시간 만입니다. 김 사령관은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김 사령관은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려는 해병대 수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외압이 VIP, 즉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사령관은 이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만 김 사령관은 지난 2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단장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박 전 단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공수처는 VIP 경로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의 지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에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회의 최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김 사령관에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지 관심입니다. 공수처와 별개로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도 조만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첫 회담에서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후속 회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양측이 다시 정면 대결 양상에 돌입한 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전국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첫 회담 직후 각각 솔직하고 허심탄회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계속 소통하겠다는 뜻은 양측 모두 같았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담 이틀 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후속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회담에서 합의의 실마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를 해서 합의해서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 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전국은 다시 얼어붙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수용이 총선 민심이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고 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거리감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에야 후속 회담이 의미 있을 거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바로 만남이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후속 회담의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 양측이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추가 만남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앞서 폐지한 민정수석을 되살리는 내용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더 잘 듣겠다는 계획인데 과거 정부의 폐단이었던 검경장악을 통한 사정 기능까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960년대 군사정권 때 처음 만들어진 민정수석.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자리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 꼽혀왔습니다. 백성 뜻을 살핀다는 민정과는 달리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5대 사정기관의 핵심 정보와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고 잡음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사찰, 감찰 중단과 같은 각종 혐의로 기소되거나 실제 처벌까지 받는 등 민정수석 순환사는 정권마다 빠짐없이 반복됐습니다. 검사 시절 우병우, 조국 전 수석 관련 사건을 맡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당선인 집무실 첫 출근 날 첫 다짐 역시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비서관 등 내부 기강 통제나 법률 보좌 기능만 비서실장 직속으로 남기고 민정수석 자리를 없앱니다. 동시에 민원 청취와 같은 민정수석실 대외 기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확대 개편된 시민사회 수석실이 맡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좀 더 확대 재편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등 주요 변곡점마다 윤 대통령에게 민심 동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겁니다. 한 곳에 있던 민정의 기능을 부처나 대통령실로 쪼개며 오히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으고 민정비서관을 추가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정수석 부활을 두고 과거와 같이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신임 민정수석 후보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사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에서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관련 기능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민정수석 인선에 따라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더욱 또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사법부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하자 의료계도 증원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정부가 거침없이 추진하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성토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의대생을 감당하기에도 교수들이 부족하고 1인당 GDP 대비해서도 의사수가 넘친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정부가 결정한 근거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다. 이는 2,000명 정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가 결정 근거를 이유로 정부에 제동을 걸자
의료계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정부의 증언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요구 시한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의사 수가 10,000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란 관측만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증언 산출 근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보겠다, 내라라고 하신 걸 봐서 단순히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론보다는 이게 내용을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반대로 앞선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각 대학이 낸 수정안대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올해 초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여는 데 성공한 경사노위가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다시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노동계가 정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에야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고공농성 중이던 조합원 강제 연행에 반발해 불참 선언한 뒤 복귀하는 우여곡절 끝에 야심차게 첫 발을 뗀 겁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성실하게 그다음에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특위 첫 회의에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다시 멈췄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회의를 열지 못한 겁니다. 노사정 3개 축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경사노위는 다시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노동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이 맞춰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하는 것뿐입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총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정부를 빼고 가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총은 노사정이 함께 가는 게 맞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총선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마저 흔들리면서 갈 길 먼 노사정 대화는 당분간 쉽게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범죄 구조금을 강력사건 피고인이 뒤늦게 갚은 것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른 것일 뿐 피해자와 화해나 용서가 이루어진 건 아닌 만큼 양형에 반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9살 류모 씨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약혼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피해자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류 씨 주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해한 동기 자체라도 알고 싶은. 이후 1심 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판결문 세부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해 류 씨에게 전액을 받아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류 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본 겁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도 지난 2019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21차례 찔러 죽인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유족이 구조금 3천여만 원을 받았고
이 남성이 구상금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등 구상권 청구에 의한 흉악 범죄자들의 구조금 지급이 감형 사유로 잇따라 고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구조금을 청구한 것만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 자칫 유족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실제로 감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 일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상금 지급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경우 재산 유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피고인들이 구상금을 지급한 건 절차에 따른 것일 뿐 화해나 용서가 있었던 건 아닌 만큼 양형에 반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그렸어요. 저는 멋진 옷을 입고 호랑이를 타고 숲에 달리고 있어요. 침대에 인형이 많은 거예요. 햄스터 나라를 가고 있는데 저는 예쁜 옷을 입고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네, 어린이날을 낀 연휴 첫날부터 서울 곳곳은 그야말로 어린이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한강변에 마련된 서커스 무대를 보며 한바구음을 터뜨렸고 동화 속 주인공처럼 잊고 도심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외줄타기.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서울 노들섬에 서커스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아찔아찔한 공연을 보는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아까 분명 봤지만 직접 해보니 쉽지 않은 접시 돌리기와 각종 고개. 실패하고 넘어져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줄에 매달리는 거랑 접시 돌리기랑 중심 잡기도 했는데 줄에 매달리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도심 속 광장도 그야말로 커다란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놀 수 있는 박스놀이부터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물망까지 다양한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여점에서 빌려주는 왕자님, 공주님 옷까지 차려입으면 왕자 같아. 왕자님 같아. 이리 와봐. 오늘은 내가 바로 만화 속 주인공. 좀 크게 해줘야지 삼촌아. 예뻐서 좋아요. 형형색색 풍선을 들고 쏘다니다가 더워지면 분수에 뛰어듭니다. 어린이날이어서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선물 받아서 뭐 이렇게 체험해서 좋아요. 따뜻한 날씨와 함께 시작된 4일간의 어린이날 연휴.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도 많아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전국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처음으로 조사해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6살부터 17살 사이 소아청소년 6천여 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해봤습니다. 정신장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16.1%에 달했습니다. 학급에 25명이 있다면 4명이 해당합니다. 장애 유형을 들여다봤습니다. 10명 중 1명은 불안장애를 겪었습니다. 4.4%가 충동조절 등 장애, 2.6%는 틱장애, 자폐 스펙트럼 등 신경장애를 경험했습니다. 또 100명 중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고 이 중 1명은 최근 2주 사이 그랬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0명 중에 7명 정도는 현재 하나 이상의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은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녀의 정신장애를 인지하고도 전문가를 찾아 상담이나 치료를 한 비율이 6%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표본과 조사 방법은 달랐지만 미국 49.5%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꼭 치료를 해야 되나, 그다음에 그냥 두도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안 가셨다고 하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많았던 건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불이익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이 몸이 아플 때 잘못되지 않도록 병원을 찾듯이 마음의 병을 발견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출 호조 속에도 현재 고금리 흐름이 계속되면 본격적인 내수 회복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의 관건은 물가 안정에 있다고 보고 2%대 물가 안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자동차도 역대 최대액을 경신하면서 7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기관인 OECD는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 1분기 소비는 1년 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출과 금리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소비를 0.3%포인트, 투자는 0.7%포인트 증가시키지만 금리는 소비를 0.4%포인트, 투자를 1.4%포인트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출보다 누적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DI는 하반기에 금리를 내려도 내수 회복은 내년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4년도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을 예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며 국내 1분기 깜짝 성장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달라진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과 일부 과일값 상승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2%대 물가를 조기에 안착시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금리 인하 여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19.1로 전월보다 0.3% 올랐습니다. 특히 4월 육류 가격 지수는 116.3으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공급이 줄었고 소고기도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 지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111.2로 조사되며 전월보다 0.3% 상승했습니다. 반면 설탕은 인도와 태국의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27.5로 4.4% 하락했습니다. 국내산 농산물을 앞세운 햄버거에 이어 국산 콩을 활용한 마스크팩까지 지역 특색이 담긴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 농가와 손을 잡고 상생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꿀과 팥가루를 섞어 마스크팩을 만듭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제품인데 국내 농산물이 주요 재료입니다. 지난해 이 브랜드 마스크팩에 사용된 국산 팥가루와 두부는 모두 4.3톤, 5천만 원 어치입니다.
네, 저희가 워낙 신선한 재료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조절하는 어떤 제품 수급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항상 떠오르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콩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공급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경기 연천에서 재배한 팥과 충북 음성산 두부를 활용한 제품도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니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원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로코노미가 하나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맥도날드는 경남 창녕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해 3년 동안 130톤이 넘는 마늘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파버거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100톤에 달하는 진도산 대파를 구매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주고 기업은 지역과의 상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역 특산물이 상품화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기업은 지역 특산물을 새로운 상품으로 발전시키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소비의 다양성 측면에서 또 효용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글로벌 기업과 지역 농가의 상생 전략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드는 세포 배양 산업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 성장이 더뎠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북 의성을 세포 배양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면서 관련 산업이 날개를 펴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실험용 용기에 액체를 옮겨 담습니다. 샬레에 담긴 물질은 닭의 근육세포. 이 세포가 증식할 수 있도록 배양액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자란 세포는 세포 분화 과정을 거쳐 실제 닭고기와 거의 같은 배양육이 됩니다. 근육 줄기세포가 근육세포로 분화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런 근육세포들이 다발로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근육 조직, 고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세포 배양 산업.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채취와 등급 판정 전 육류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 탓에 산업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정부가 경북 의성 일대를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면서 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특구 안에서 사업하면 규제의 족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나가봤을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용화가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배양육 회사들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관련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기업들을 끌어와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 10개 기업에서 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실제로 참여를 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 10곳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규제 없이 세포 배양식품을 연구하고 상용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포 배양이라는 기존에 없던 산업이 규제 자유 특구에서 족쇄를 벗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합의한 일부 내용이 공개되는 등 가자지구 휴전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여전히 서로에게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공개된 입장을 보면 이견이 여전해서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이 중재국들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하마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휴전을 하면 라파를 포함한 가자 지구 모든 곳에 대한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무조건 라파 공격을 말하는 건 휴전할 뜻이 없는 거라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영구 휴전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 타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질을 석방하면 전쟁을 끝낸다거나 중재국이 하마스의 전쟁 종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하마스의 인질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40일간 휴전하는 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관련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며 아직 대표단도 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이 카이로로 향하는지가 협상 진전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분담금 인상 압박이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거냐는 질문에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매우 적게 내고 있다며 왜 미국이 부국을 지켜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미 의회의 수권 법안도 있고 전통적인 미 외교 정책의 틀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런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카드를 활용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더욱더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재임 당시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진행 중인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 내용이 정해지더라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 범위 밖에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로이터가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재작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도 러시아의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프로야구 꼴찌 롯데가 시즌 처음으로 3연승을 달렸습니다. 공수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한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꼴찌 롯데가 이틀 연속 3성을 울렸습니다. 마운드에선 윌커슨이 모처럼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해줬습니다. 7회까지 마운드 올라 2실점으로 맞고 6경기 만에 시즌 2승째를 올렸습니다. 6회까지 한 점에 그쳤던 타선은 선발 레이스가 내려가자 7회에만 안타 6개와 볼넷 2개를 집중시켜 6점을 뽑아냈습니다. 고승민과 레이에스가 4안타씩, 전준우는 3타점을 올리며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9대2로 승리한 롯데는 키움전 승리 포함 3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연승은 시즌 처음, 아직 최하위지만 최근 2경기 연속 한 점차 승리 이후 시원한 대승을 거두며 확실한 분위기 반전은 이뤘습니다. 시즌 초반에 좀 저희 팀이 좀 안 좋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끝까지 힘내서 남은 경기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도 키움을 6대2로 꺾고 시즌 두 번째 3연승으로 한화를 끌어내리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신인 투수 6,000명이 5이닝 1실점으로 데뷔 첫 승을 따냈고 강백호는 3회 시즌 11호 포를 날려
홈런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LG의 강한 두산은 강승호의 투런포 등을 앞세워 3대2로 승리하고 LG전 4승 1패, 5위 LG와의 승차도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선두 기아는 김도영과 소크라테스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한화를 10대2로 눌렀고, NC는 전날에 이어 4사구로 남바람에 무너진 SSG를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정규 앨범 11집으로 돌아온 팝 여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기록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에 연예계는 물론 정치와 경제까지 들썩이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 1년 6개월 만에 정규 11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월 그래미 어워즈에서 깜짝 발표한 앨범 발매 약속을 지킨 겁니다. Which is that my brand new album comes out April 19th. I'm gonna go and post the cover right now backstage.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스위프트의 앨범은 발매 첫날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일 스트리밍 3억 회를 돌파했고, 발매 2주 만에 빌보드 핫백 1위부터 14위까지 싹쓸이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또 대중음악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한데, 탑10 히트곡 한 두세 개 정도 나와도 대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줄 세우기를 했을 정도니까. 스위프트는 이미 수많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술인으로서는 처음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고, 포브스의 2024년 새 억만장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에 경제와 정치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진행한 순회 공연이 대최도시에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 테일러노믹스,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고, 스위프트 단독 공연 유치를 두고 아시아 국가들 사이 외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천만 명, 스위프트의 영향력은 미 대선판도 흔들고 있는데, 그녀의 한마디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도한 전용기 탑승 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스위프트 신드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컨트리와 팝,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세대를 통합한 것이 그녀의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유명인과의 연애 등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담은 가사도 매력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낯선 컨트리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뜸한 내한 공연으로 한국에선 비교적 관심이 적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고의 팝스타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프랑스에서 입양동포와 가족이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체험 캠프는 한국을 잘 모르는 입양 동포들을 초대해서 모국과 가까워지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인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참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함께 가시죠. 김위에 밥을 펴고 당근과 불고기 등 김밥 속 재료를 꾹꾹 눌러줍니다. 서툰 솜씨지만 직접 만들어 먹으니 맛도 재미도 2배가 됩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입양동포 캠프. 프랑스 입양동포와 가족 60여 명이 참가해 사흘 동안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J'ai essayé un petit peu chez moi à faire des kimbap. C'est compliqué à les rouler, donc c'était pas si bien réussi. Mais là, du coup, j'ai regardé un petit peu comment faisaient les Coréennes, et je crois qu'ils sont mieux réussis cette fois-ci. 프랑스 한글 학교 협의회가 주최하는 입양동포 캠프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외면해온 이들을 초대해 모국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그리고 한국에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희 한국인을 만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한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C'est comme des frères. On est frères, sœurs, on fait partie d'une même famille en fait, parce qu'on a la même blessure dès le départ. Il n'y a que des gens en fait qui ont cette origine-là qui peuvent se comprendre.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의 민화, 캘리그라피 수업부터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사범이 진행하는 태권도 수업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문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뿌리찾기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양동포들을 위해 DNA 검사로 가족을 찾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 입양동포들에게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적을 회복하는 프랑스 입양동포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적 신청을 하신 분이 18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5분이 한국 국적을 이제 다시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의 그 위상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그 모국에 대한 그 질문을 자녀들로부터 많이 받아서 본인들이 그 태어났고 또 어렵게 떠나온 나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또 국적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일부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인 뿌리가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입양동포 가족들. 캠프 체험으로 모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이들은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Je pense que je suis fière d'être coréenne. Je suis fière également d'être française. Oui, je pense que c'est une richesse d'avoir ces deux cultures. C'est plutôt une fierté au final. Donc on a un très beau pays. Même si moi je suis né en France, je considère que c'est quand même dans mes racines. 어린이날인 오늘 아쉽게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일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산간은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이 예상돼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7도, 청주가 18.6도, 대구가 19.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9도, 그리고 강릉이 22도, 안동 1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